코펜하겐의 싸늘한 1월 저녁, 덴마크 군주의 공식 거처인 크리스티안스보르 성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덴마크 왕실의 연간 행사 중에서도 가장 의례적이고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외교 사절단을 위한 연례신년 리셉션입니다. 웅장한 기운이 공중에 가득합니다. 곰털 모자를 쓴 근위병들, 대사들의 제복 위에서 번뜩이는 훈장들, 실크 드레스 자락이 스치는 소리, 모든 몸짓과 세부 사항이 의미를 지니는 이처럼 정교하게 연출된 무대의 절정은 바로 여왕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정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선율 속에서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 홀로 들어섭니다. 여왕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지만 모든 이의 시선은 드레스나 코끼리 훈장의 띠가 아닌 여왕의 머리를 장식한 보석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아르 티아라입니다. 수정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18개의 커다란 서양배 모양 진주들은 여왕의 모든 움직임에 맞춰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나고 여왕 주위에 부드럽고 거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광채를 만들어냅니다. 덴마크 왕실 보석의 위계에서 이 티아라는 특별한 위상을 차지합니다. 로센보르 성에 보관된 왕관 보물들과는 별개지만 그 위상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만 착용되며 이 티아라의 등장은 최고 등급의 행사를 알리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덴마크 여왕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덴마크 군주제의 상징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베를린에서 프로이센 공주를 위해 제작되었고 네덜란드 왕실을 위한 것이었던 이 보석이 덴마크의 주요 보물이자 필수적인 상징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200년 전인 18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에서 막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회의를 통해 대륙의 지도는 새로 그려졌고 기존의 군주국들은 무력뿐만 아니라 외교력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대의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왕실의 결혼을 복잡한 정치적 거래로 바꾸는 왕가 간의 혼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력한 프로이센의 통치 가문인 헨촐렐은 가문과 새롭게 형성된 네덜란드 왕국의 왕위를 되찾은 오라니에 나사우 가문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1825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국왕의 딸인 프로이센의 루이제 공주는 빌럼 1세 국왕의 둘째 아들인 네덜란드의 프레데릭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두 개 신교 세력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동맹에 걸맞게 혼례 선물 또한 그에 걸맞은 것이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인 프로이센 국왕은 자신의 딸을 위해 선물하는 이의 위엄과 받는 이의 지위를 모두 드러낼 티아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진주 푸아르 티아라가 탄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제작된 이 티아라는 조화와 우아한 절제를 추구하는 비더마이어 양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보석 세공사는 고대 메안데르 문양과 덩굴을 모방한 섬세한 다이아몬드 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18개의 커다란 천연 서양배 모양 진주였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이러한 형태를 푸아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이 티아라의 비공식적이지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름인 푸아르를 부여했습니다. 이 장신구의 특별한 역동성과 생동감을 부여하기 위해 앙팡피유라는 정교한 보석 세공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각 진주는 다이아몬드 틀에 움직일 수 있는 연결 장치로 고정되어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소유자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진주들은 흔들리며 마치 다이아몬드 테두리 안에 얼어붙은 물방울처럼 반짝이는 잔물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공학적 그리고 보석 세공 예술의 걸작이었으며 귀금속으로 주조된 정치적 동맹의 상징이었습니다. 푸아르 티아라의 역사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반전 없이는 불완전하며 이 반전은 현재 덴마크에 남아있는 티아라를 더욱 귀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티아라에는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복제품이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의 루이제 공주의 결혼 5년 후인 1830년 베를린과 헤이그 간의 왕실 관계는 또 다른 혼인으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루이제의 오빠인 프로이센의 알브레히트 왕자가 루이제 남편의 여동생인 네덜란드의 마리안 공주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국왕은 이미 형성된 전통에 따라 자신의 새 며느리에게 거의 똑같은 쌍둥이 티아라를 선물했는데, 이 역시 푸아르 진주가 앙팡피우 기법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두 티아라의 운명은 갈라집니다. 두 번째 티아라의 행방은 여러 세대에 걸쳐 문서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안 공주는 이 티아라를 자신의 딸인 프로이센의 알렉산드린의 공주에게 물려주었는데, 알렉산드린의 공주는 메클렌부르크 슈베린 공작 빌헬름과 결혼했습니다. 이 쌍둥이 티아라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소유자는 그들의 딸인 메클렌부르크 슈베린 공작 부인 샤를로트였습니다. 그녀는 20세기 초에 이 티아라를 착용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장신구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티아라의 운명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많은 귀족 가문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이 팔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설에서는 부품으로 분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역사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유실되거나 파괴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100년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사실은 이 티아라가 사라졌다고 간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실은 덴마크의 푸아르 티아라를 단순히 희귀한 물건이 아니라 독특한 역사적 유물, 즉 이중 왕가 동맹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인으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프로이센 루이제 공주의 티아라로 돌아가 봅시다. 수십 년 동안 이 티아라는 네덜란드 왕실의 주요 보석 중 하나였습니다. 1850년 티아라의 첫 소유자인 루이제는 남편 프레데릭 왕자와 함께 자신과 이름이 같은 장녀를 스웨덴의 칼 왕세자와 결혼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티아라는 북쪽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프로이센 루이제의 딸은 로비사라는 이름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티아라를 덴마크로 인도한 일련의 사건들은 급작스럽고 비극적이었습니다. 1870년 12월 오랜 투병 끝에 첫 소유자인 프로이센 루이제 공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푸아르 티아라는 그녀의 유일한 딸인 스웨덴의 여왕 로비사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비사 여왕은 이 티아라를 착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불과 3개월 후인 1871년 3월 그녀 역시 폐렴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일도 차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티아라는 2번이나 상속되었지만 두 번째 소유자의 머리를 장식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이제 그 보석은 유일한 생존 자녀인 19살의 스웨덴 로비사 공주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녀는 칼피프틴 세국왕의 유일한 자녀였지만 당시 스웨덴의 왕위 계승법은 여성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이로운 혼사였죠.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덴마크의 프레데릭 왕세자였습니다. 1869년에 맺어진 그들의 결합은 대단히 인기가 많았고 스칸디나비아 연합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스웨덴의 엄격한 법 때문에 성사된 이 결혼이야말로 푸아르 티아라가 코펜하겐에 영원히 정착하여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에 도착한 로비사 공주는 왕세자비가 된 후 1906년에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며 푸아르 티아라를 포함한 방대한 혼수품을 지참했습니다. 그녀는 이 티아라를 다른 장신구들과 함께 자주 착용하며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눈부신 파류르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로비사 왕비야말로 이 티아라에 오늘날의 위상과 사실상 불멸성을 부여한 그야말로 선견 지명이 담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많은 유서 깊은 보석들을 소유했던 그녀는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의 장신구들은 팔리거나 수많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뉘거나 심지어 영원히 국외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녀는 독특한 법적 장치를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언장을 통해 이른바 피데 이코미스라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재산을 개인 소유에서 분리하여 특정 왕위나 계승 라인에 영구적으로 귀속시키는 특별한 법적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부활의 티아라와 그 세트의 다른 장신구들은 더 이상 팔거나 선물하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물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덴마크 통치 왕비의 지위에 영원히 연결된 양도할 수 없는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티아라는 더는 특정 여성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착용자를 통해 덴마크 왕실의 영원한 보물이 된 것이죠. 이 법적 결정은 티아라 역사상 정점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티아라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혼과 죽음을 통해 유럽 전역을 떠돌던 개인적인 가족 보석에서 이제 티아라는 덴마크 군주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로비사 왕비의 현명함은 이 보물을 미래 덴마크 국민들을 위해 보존했습니다. 피데이코미스가 설정된 그 순간부터 부활의 티아라는 한 덴마크 왕비에게서 다음 왕비로 이어지는 장신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착용하는 왕비 한 명 한 명이 티아라의 임시 관리인이 되어 그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1926년 로비사 왕비 서거 후 티아라는 그녀의 며느리인 알렉산드린 왕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독일의 혹독한 점령기를 아우르는 그녀의 시대에 티아라는 왕실의 강인함과 불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인은 프레데릭 나인 새 국왕의 배우자인 잉그리드 왕비였습니다. 스타일 아이콘이었던 그녀는 티아라를 특별한 우아함으로 착용하며 전후 복구와 경제 부흥기 동안 국제 무대에서 덴마크를 대표했습니다. 1972년 마르그레테 이 세 여왕이 즉위하면서 부활의 티아라는 가장 유명하고 헌신적인 착용자를 맞이했습니다. 반세기 이상에 걸쳐 마르그레테 여왕은 이 장신구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외국 정상들의 국빈 방문, 유럽 왕실의 결혼식, 그리고 물론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매년 새해 리셉션 등 가장 성대한 행사에서 티아라를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티아라는 덴마크의 주요 보물 중 하나로 대중의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1월 마르그레테 이 세 여왕의 퇴위 이후 피데이코미스 규정에 따라 티아라를 착용할 권리는 새로운 배우자 여왕인 마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계승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속을 상징하며 로비사 왕비가 세운 전통이 살아 숨쉬며 굳건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부활의 티아라의 여정은 유럽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야말로 대장정입니다. 프로이센 네덜란드 동맹의 상징으로 베를린에서 탄생하여 헤이그와 스톡홀름을 거쳐 긴 여정을 떠났고 마침내 코펜하겐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 티아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소유자가 바뀌어온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왕실 동맹, 개인적인 비극, 엄격한 왕위 계승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견 지명 담긴 지혜의 연대기입니다. 부활의 티아라의 역사는 국가적 상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존되며 의미를 부여받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물건이 역사적 사건들의 격동기를 거치고 법의 힘으로 보호받아 국가의 문화유산 중 실체적인 부분이 되는 훨씬 더 큰 존재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덴마크 왕비가 이 티아라를 착용할 때면 그 진주들의 찬란한 빛에는 궁전 샹들리에의 불빛뿐 아니라 유럽의 역사가 고스란히 비칩니다. 오래전에 해체된 동맹들, 그리고 이름조차 희미해진 공주들의 이야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하나의 선견지명적인 법적 결정이 섬세한 보석에 시간의 흐름에도 운명의 변덕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불멸을 선사했음을 보여줍니다.